네, 점심시간까지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전장을 돌아보고 오후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전장이요. 좀 다사다난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저희가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글로벌 리스크로 지금 확산될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소화를 우리 시장에 잘 해낼 수 있을까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물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최근 지정학적 이슈 중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맞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우리가 긴장해서 이것 때문에 뭐 증시가 앞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오버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약속대련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너무 나이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적정한 텐션을 가지고 특히 시장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라든지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한번 지켜보면서 이 시장 상황의 그 파급 효과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효 이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소화력이라는 문장을 갖고 오셨는데 소화력도 몸이 튼튼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우리가 살펴볼 체크포인트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점검, 일본 증시의 조정 지속. 자, 일본 증시가요. 역시 17년 만에 BOJ가 또 좀 성급했었나요? 증시 조정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일본 증시에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도 전체적으로 증시가 올라온 건 맞지만 그것을 상승을 초반에 견인했던 종목군들의 흐름과 달리 최근에는 반도체 종목들, 뭐 디스코라든지 어드밴스트라든지 뭐 도쿄일렉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했거든요. 그다음에 환율이 어느새 153엔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주들이 대거 강세를 보여야 될 텐데 일본도 최근에 며칠간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부동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뭐 전력주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종목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도 최근 환율과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그동안은 수출주, 기술주 위주의 랠리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종목의 선택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 특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중국 증시와 대만 증시, 홍콩 증시도 전반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대부분 약세로 가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두 가지 정책을 내놨죠.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구환 신정책 등을 내놨는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이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CATL이 오늘 주가가 비교적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증시의 저 부동산 강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일본도 결국 경기가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성장률이 올라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리츠나 부동산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초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증시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들 종목은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부동산 신고가가 일본 내수 종목의 강세로 전체적인 시장의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도주가 조정받으면서 주변주로 시세가 번지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재밌네요. 왜냐하면 한국과 비슷하게 선행지표격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손바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 내수가 좋아서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가 좋은지 한국도 2분기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떠세요? 반도체와 원자재가 여전히 좀 선방할까요? 예,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뭐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국내 업종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업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오늘은 유가 관련주하고 구리 같은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의 강세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는 어쨌든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의 수출 증가의 핵심 포인트가 저는 P에만 있지 않고 Q에도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달러로 우리가 환산해서 이익을 내니까 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실적은 당연히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에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Q가 증가하는 쪽에 어디인가를 초점을 맞춰본다면 강세 쪽에서 분명히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도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등도 최근에 수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Q의 증가, 즉 수량의 수출 물량의 증가라고 하는 긍정적 부분이 반영되는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 조건이 뭐 환율은 조금 이렇게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를 계속 가져가는 업종이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다. 방산, 반도체, 미용기기, 일부 화장품. 그러니까 이 정도 영역 안에서는 아마 1분기 실적 발표를 근거로 해서 밀리더라도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밀리지 않을 때 또 밀릴 수 있는, 또한 밀릴 때 다시 한번 담아갈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오후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정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테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렸던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관심권 안에 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 관련주를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저는 유가에 의해서 국내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죠. 미국의 E&P 기업들은 유가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엔지니어링까지 다 하니까 이런 기업들은 유가가 중요할 텐데 국내 기업들은 유가의 상승을 반영하는 부분이 기껏해야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 것이 실제로 현금이 유입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근에 S-오일은 왜 6만 원대 후반부터 8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는가? 정제 마진이 올라오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영학적 불확실성에 따라서 원자재 종목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XL이라고 하는 에너지 ETF의 신고가, 국내 시장에서 S-오일의 신고가, GS는 상대적으로 뒤처졌지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이들의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2분기에도 실적 추이가 이어진다면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SK온의 적자를 예상해야 되는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한 GS와 S-오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안에서도 또한 옥과 석을 가리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지없이 역외에서 환율 또한 유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데요. 오늘의 화제 레포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가와 환율에 대해서 걱정하는 리포트들이 최근 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먼저 리포트의 전체적인 헤드라인을 한번 볼까요? 자, 리포트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환율과 유가의 고공행진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달러가 강세인데 금도 강세입니다. 근데 금 강세의 이유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중앙은행들은 인플레를 걱정하는 걸까요? 달러 가치의 하락을 걱정하는 걸까요? 그런데 달러는 추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 비트코인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양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환율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달러가 강세야.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과연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만큼 원화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화가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1, 2주간 흐름 속에서 글로벌 통화 중에서 원화의 약세는 한 5등 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로도 돈을 벌고 있죠. 외국인들이 1분기에 15조 주식을 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변동성, 즉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수출주만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물음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자산의 추광세가 과연 원화 약세와는 어떠한 페어 그룹을 보여줄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은 유가입니다. 자, 유가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투기적 포지션의 유입이 최근 들어서 꽤 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유가와 관련된 거래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100달러, 120달러 갈 것 같아서 매수가 유입된 게 아니고 그동안 유가가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이 포지션을 중립으로 돌리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는 전체적인 투기적 거래자들이 중립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위쪽으로 올려붙일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올려붙일 수 있는 여력이 이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질 거고요. 물가도 더 끈끈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 관련돼서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효 이사께서 말씀 주셨던 이 차트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거의 끝났다. 따라서 포지션 자체가 중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윗방향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윗방향 열렸으니까 지금부터 원유 선물 사세요라고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매도 쪽에서 중립으로 돌아섰다면 이제는 우리도 중립으로 시각을 바꿔서 유연하게 아래 위를 다 열어두고 지금 뭐 전쟁과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이슈의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서는 명확하죠. 엑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ETF, 그다음에 유가 선물, 그다음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원자재 선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긍정적인 관점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오후장의 체크 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외국인 반도체 및 선물 매매 어떤 얘기죠? 네,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을 견인해 왔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라고 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수를 이어오면서 가져온 시장의 흐름입니다. 연초부터 뭐 밸류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 매수였거든요. 그런데 선물도 사면서 같이 매수를 이끌어왔던 외국인이 2분기 들어오면서 선물 쪽에서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매도 물량을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미결작정의 증가까지 가져오면서 움직인다면 시장에 단기적으로 누를 수 있는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반도체에 대한 현물 매수 압력과 선물 매매의 전반적인 증가는 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둘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매도가 늘어도 외국인 현물 반도체에 대한 매수가 극단적으로 매수로 가면 저는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반대로 반도체 매수는 줄고 선물 매매가 확대되면 반도체에 대한 장기적 긍정적 관점은 이어지겠지만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시각과 단기적인 변동성 체크 포인트 1번이었습니다. 체크 포인트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엔달러, 위안화 반발 강도 어떤 얘기죠? 네, 그 일본도 지금 위안화를 153엔에서 묶어두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강하고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위로 더 뚫려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위안화 추종성보다 엔화 추종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환율도 1,400원을 정말 트라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제 위기 아닐 때 1,400원을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쁘지 않고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환율로 인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엔달러가 어떻게 잘 방어되는지는 당연히 잘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위안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이 유동성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공급한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통화,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맹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종효 이사께서 경기 침체가 아니고서는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말씀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이구안신, 드디어 또 이구안신이에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중국이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 때 이구안신 정책을 통해서 좀 재미를 본 적이 있었고요. 그때 중국만 재미를 본 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재미를 봤죠. 이번에 중국이 이구안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재미를 볼까? 그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 대폭 낮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미 주가가 저 밑으로 내려간 종목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중국이 이구안신을 통해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일정 부분의 반전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준다면 여기에 제품을 많이 공급하는 IT 부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 이런 회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오늘 그 중국 증시에서 민감하게 오르는 게 CATL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구안신이 정말로 확대돼서 여기서 이제 가전 소비나 이런 소비가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제품들 쪽에서 부품 쪽의 소비는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이나 IT 부품 쪽에 대해서 이 정책의 영향을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의 영향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